다음으로 동기기의 특성 곡선 하겠습니다. 특성 곡선은 이것도 동기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뒷부분에 뭐 변압기도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이고, 이를 보세요. 무부하 포화 곡선, 직류기에 할 때도 했던 겁니다. 보세요. 무부하 포화 곡선에서 포화자 빼고요. 무부하 곡선 뭐였냐면, 무부하 곡선은 뭐였다? IF와 단자전압 V 혹은 유기기전력 E와의 관계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무부하 포화 곡선이고, 그 다음에 단락 곡선은 얘는 저번 시간 마지막에 단락했죠. 단락 전류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때 얘도 계좌 전류에 대한 단락은 뭐냐면 그냥 단락 전류요. IS 앞에서 했죠? 단락 전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무부하 결론을 얘기 드리면 무부하 포화 곡선은 모양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포화가 돼요. 우리가 그냥 일반 계속 갔다고 하면은 그냥 무부하 곡선인데 요 놈이 계좌전을 증가시켜도 더 이상 전압이 증가하지 않고 이렇게 포화를 한다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포화 곡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단락 곡선 계좌전을 증가시키면은 단락 전류가 계속 이렇게 직선적으로 증가하게 돼요. 네. 이것이 단락 곡선입니다. 한번 봅니다. 무부하 포화 곡선은 이게 두 개가 있죠. 이 전 동기기의 특성을 밝히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곡선이 돼요. 이 특성을 알 수 있는 그 쉬운 곡선이라는 겁니다. 일단 무부하 곡선에서 발전기를 무부하 상태에서 전격 속도로 회전시키기 때문에 속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속도 같은 요소들이 바뀌면 안 돼요. 의미가 없어요. 계좌 전류와 단자 전압의 관계를 나타낸 전압 특성 곡선이고, 단락 곡선 또한 발전기를 삼상 단락시키고요. 똑같이 전격 속도로 회전시킬 때 발전기 전격적으로 흐를 때까지 계좌 전류와 단락 전류와의 관계를 나타낸 전류 특성 곡선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 두 개를 합하면 보세요. 얘도 IF고요. 얘도 IF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합하면 됩니다. 이렇게 보세요. IF를 증가시킬 때 이게 V와 IS입니다. V와 IS를 이 두 개 그래프를 합한 겁니다. 이렇게 보여. 우리가 이렇게 보세요. 무부하 포화 곡선 이렇게 그려요. 무부하 포화 곡선 이렇게 그리고 단락 곡선은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그립니다. 두 개 합쳐져. 그때 이때 보세요. 전격 전압이 이렇게 있습니다. 전격 전압이요. 교재에서 있지만은 전격 전압을 우리가 이렇게 해볼게요. 임의로 제가 할게요. 요거 전격 전압이라고 합니다. 전격 전압이고, 그 다음에 전류에도 전격 전류가 있겠죠. 요거 전격 전압이고요. 전격 전류도 이렇게 N 노말 전류입니다. 전격 전류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보세요. 여기에서 시험에 나오는 거 중요한 것도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포화율이라고 해서 얘가 이렇게 포화하지 않고 무부하 포화 곡선 포화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직선적으로 증가했을 경우와 이렇게 포화했을 경우에 보세요. 요 길이에 대한 요 길이의 비율입니다. 요것을 우리가 포화율이라고 해요. 포화율. 교재에서 BC- 요것이 BC'고 요 놈을 C라고 합니다. C 했을 때 BC'분의 C' 있죠? BC'분의 C''를 우리가 포화율이라고 해요. 포화율. 예. 어렵지 않죠? 그림만 보면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이 직선적으로 증가했을 때에 비해서 이렇게 포화를 하고 나면은 요 수치가 전격전압이요. 전격전압과의 그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 거리분의 요 거리, 요 길이분의 요 길이를 포화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단락전류는 앞에서 했죠. 단락전류 IS는 뭐다? ZS분의
2인데 이놈을 약 XS분의 2로 둘 수가 있다. 예, 요거요. 단락전류. 그 다음에 보세요. 포화율에 여기 이 그림에서 단락곡선이 직선이 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지금 무바 포화 곡선 얘는 포화가 됐는데 얘는 포화가 단락곡선 포화가 안 돼요. 그게 왜 그러느냐 이거요. 이것은 보세요. 포화가 되는 이유는 우리가 자기약에서 우리가 히스테리시스 곡선 혹은 뭐 BH 곡선 이런 것들 참고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거 있어요. 보세요. 전류를 흘리면 여기에 의한 H가 발생하고 H에 의해서 B가 발생하고 B에 의해서 자속이 발생하고 자속에 의해서 E는 4.44 FM파에 의해서 기전력이 발생하는데 이거요. 우리가 포화라는 것은 전류를 계속 흘러서 자개장을 발생시키는데 이 투자율에 의해서 자속 밀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속 밀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으니까 자속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기전력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계가 있다는 거죠. 전류를 계속해서 계속 뿜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속을 뿜어내는 그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포화를 하게 되는데 그럼 단락곡선은 얘는 왜 포화하지 않느냐? 뭐야? 얘는 왜 직선이 되느냐? 왜 이렇게 직선이 되느냐? 전기자 반작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기자 반작용 때문에. 그래서 보세요. 단락곡선 직선이 되는 이유는 결정적인 원인은 전기자 반작용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이렇게 돼요. 우리가 전기자 반작용이 발생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L부하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맞죠? 뭐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속이 감자작용에 의해서 자속이 감소합니다. 자속이 감소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자속은 있죠. 자속이란 건 인덕턴스 L로 볼 수가 있어요. 자속 있죠? 인덕턴스 L이 뭐냐면 자속 발생 능력입니다. 즉 자속이 발생 능력이 저하했다는 것은 자속 발생 능력 L이 저하했다는 거예요. L이 저하면은 얘가 뭐냐? XL은 2파 FL이에요. 즉 얘에 의한 리액턴스는 누설 리액턴스예요. 누설 리액턴스는 L의 비례하기 때문에 얘가 감소하면 X도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X도 감소하게 돼요. 그럼 보세요. 이 공식에서 X분의 2인데요. 얘는 일정하죠. E는 포화가 돼서 일정합니다. E는 포화가 돼서 일정한데 X가 계속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분자는 10인데 얘가 10분의 10이었다가 10분의 5였다가 10분의 3이었다가 이렇게 되니까 얘는 계속 직선적으로 증가한다. 직선이 된다. 요거요. 그래서 뭐 요거까지 하실 필요까지 없는데 질문을 많이 하셔서 그렇습니다. 전기자 반작용이 요것 때문에 그런데 전기자 반작용 때문에 직선이 되는데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직선이 된다. 요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볼게요. 단락비라고 있어요. 단락비가 뭐냐면 이 단락비의 수치를 갖고 우리가 동기 발전기의 특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 단락비가 1이다. 얘는 뭐 전기자 반작용 어떻고 그 다음에 뭐 전압 변동률 어떻고 동기 리액턴스 어떻고 이런 수치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단락비가 뭐냐? 보세요. 지금 여기 보시면 정격 전압 있죠. 지금 요거 뭐냐면 요 부분이 요거죠. 예. 보세요. 요거 정격 전압을 발생하는 데 필요한 계좌 전류가 돼요. 요거 F1이라 할게요. 정격 전류를 우리가 무바 시험 시 요거 그래프를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 그래프는 요 부분은 무부하 시험할 때 나온 겁니다. 무부하 시험 시 정격 전압을 발생하는 데 필요한 계좌 전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건 뭐요? IF2라 그러고 단락 시험 시 정격 전류를 흘리는 데 필요한 계좌 전류가 IF2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그림상에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무부하 시험 시 정격 전압을 발생하는 데 필요한 계좌 전류고 얘는
단락시험 시 전격 전류를 흘리는 데 필요한 계좌 전류입니다. 그래서 단락비라는 것은 원래 IF2분의 IF1 요거분의 요거예요. 요거분의 요거. 이것이 단락 전류입니다. 단락비예요. 단락비. 그럼 봅니다. 단락비 다시 볼게요. 동기발전기 기대적 특성을 나타내는 수치로서 터빈은 보통 0.6에서 1.0이고요. 수차는 0.9에서 1.2입니다. 수차가 더 크죠. 예, 수차가 더 크고. 봅니다. 단락비라는 것이 단락비 KS는 앞에 했지만 분모가 단락시 전격전류 같은 단락전류를 흘리는데 필요한 계좌전류고요. 분모는 무부하시 전격전압을 유기시키는데 필요한 계좌전류. 설명드렸죠. 그겁니다. 그래서 KS는 보세요. 다시 단락 시험 시 전격전류와 같은 단락전류. 그 단락전류는 단락전류인데 그때 흐른 전류가 전격전류란 겁니다. 네. 단락전류가 전격전류가 될 때가 되는 IF가 되고요. 보내 얘는 무바시험치 전격전압을 그런데 IF 계좌전류가 된다는 겁니다.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단락시험 시 전격전류 흘리는데 필요한 계좌전류, 무바시험 시 전격전압 흘리는데 필요한 계좌전류. 어차피 얘는 객관식이니까요. 객관식이니까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이것이 뭐냐면 전격전류분의 단락전류. 이것이 전격전류분의 단락전류가 됩니다. 전격전류분의 단락전류. 그리고 요 놈을 퍼센트 임피던스분의 100 공식이 3개입니다. 요것을 할 때 단락시험 요거 있죠. 요거로 계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격전류분의 단락전류로 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퍼센트 임피던스분의 100으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퍼센트 임피던스에 대해서는 기기 시간에 더 자세하게 기기가 아니고 변압기. 이거 다음 시간에 있죠. 변압기 시간에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퍼센트 임피던스에 대해서는요. 예. 그래서 단락비가 동기기의 특성을 알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그 수치인데 이것을 이러한 공식으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퍼센트 임피던스는 보통 얘를 변압기에서 하고요. 하고 그 다음에 전력공학에서는 이게 정말 기본적인 거예요. 전력공학에서. 이거 어떻게 하냐면 전격전압분의 IZ. IZ 뭐냐? 전격전압분의 IZ라는 것은 전압 강화입니다. 전류 곱하기 임피던스에서 전압 강화요. 곱하기 100%를 하는 건데요. 100% 하는 건데 이것의 유도 과정은 전력공학으로 넘길게요. 여기서 공식만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전력공학까지 하실 거고 한 번 더 반복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10V 제곱분의 ZP입니다. 10V 제곱분의 ZP 뭐냐? 퍼센트 임피던스는 10 곱하기 전압의 제곱분의 임피던스 곱하기 전력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 전력의 단위가 킬로와트요. 킬로와트고 전압의 단위도 킬로볼트입니다. 이 전압과 전력의 단위를 모두 킬로로 해야 돼요. 뭐 얘를 메가로 한다든지 얘를 그냥 킬로가 아닌 볼트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요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할 수가 있고 그것을 여기에 집어넣으면 단락비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단락비를 구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퍼센트 임피던스가 아니고 임피던스요. 퍼센트 임피던스가 아니고 PU법이라고 해서 그냥 100만 뺀 겁니다. 100만 뺀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퍼센트 임피던스는 요 공식에서 보세요. K는 퍼센트 임피던스분의 100이에요. 따라서 퍼센트 임피던스는 K분의 100인데 K분의 100이에요. 그런데 퍼센트 임피던스를 하지 않고 PU라고 해서 퍼센트를 뺀 겁니다. 퍼센트를 뺀 거예요. 그럼 K분의 100이 아니고 그냥 K분의 1이에요. 단위가 퍼센트냐 혹은 PU냐에 따라서 PU는 언급없어요. 100분의 1은 퍼센트 임피던스에서 100분의 1, 100을 안 곱한 거예요. 그래서 K분의 1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락비와 관계 이 부분 있죠. 이것은
전력공학하고요,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나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특히나 요 공식은요, 제가 유도는 조금 약간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하지 않고 전력공학으로 넘기는데, 필기도 그렇고 실기도 그렇고 굉장히 기초적인 공식, 굉장히 실기에서 더 중요한 공식이 되는 겁니다. 예, 단락비 기억을 해주시고, 예. 그래서 보세요. 철기계의 특징, 요것이 단락비가 크다. 철기계, 우리가 철이 무겁죠, 맞죠? 철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것을 우리가 철기계라 하고, 이것은 단락비가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봅니다. 철기계의 특징, 덩치가 크고 무겁고 이런 것들이요. 단락비가 크다. 단락비가 크다. 예. 그러니까 단락비가 크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보세요. 덩치가 크다. 예. 그 다음에 나머지 다 좋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덩치가 크다는 말은 비싸다. 예. 그 다음에 덩치가 크니까 비싸다. 그 다음에 공복이 크다. 그 다음에 덩치가 크니까 안 좋은 게 뭐냐면 손실이 크니까 효율이 나쁘다. 요런 것들이에요. 요런 것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좋다. 작아야 되니까 다 좋은 겁니다. 전압 변동이 작아야 되니까 좋고, 그 다음 전기자 반작용이 작아야 되니까 좋고, 요런 것들이요. 요렇게 한번 보세요. 일단 철기계라는 것은 무겁다. 철이 무겁다. 그래서 철기계를 하고요. 단락비가 크다. 그 다음에 덩치가 크니까 공국도 크고 계자 기자력도 크고 중량이 무겁고 비싸다. 철기에 무겁을 수 있는 무겁고 비싸다. 그 다음에 동기 임피던스 나머지 다 좋다요. 동기 임피던스 작고요. 전기자 반작용 작고요. 전압 변동률도 작고요. 안정도가 좋고요. 효율이 나쁘다. 손실이 크니까 효율이 나쁘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외우기 어렵지 않죠. 철기계는 무거우니까 덩치가 크고 덩치가 크다 보다는 무겁다. 네, 이런 것들이요. 동기계 얘는 가벼운 거죠. 철이 무겁고 우리 동이 구리입니다. 구리가 가벼운 겁니다. 맞죠? 얘가 단락비가 작다. 이렇게 반대로 하시면 돼요. 반대로 단락비가 적다. 동기 임피던스가 크다. 전기자 반작용이 크다. 중량이 가볍고 가격이 싸다. 공복이 적다. 이렇게 우리가 단락비가 큰 철기계 반대로 하시면은 그것도 동기계니까 어렵지가 않을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보세요. 단락전류입니다. 단락전류. 앞에서 제가 이렇게 했죠. 보세요. 앞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IF와 IS요. 계자전류에 따른 단락전류입니다. 계자전류에 따른 단락전류인데 지금은 뭐냐면 보세요. 단락전류는 단락전류예요. IS인데 계자전류가 변하는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자전류는 똑같은 계자전류에서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단락전류가 어떻게 변하느냐 이거 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보세요. 어떻게 되냐? 처음에 2에서 3 사이클이 있고요. 2에서 3 사이클이 있고 그 이유가 있습니다. 2에서 3 사이클이 있고 그 이유가 있는데 처음에 우리가 2에서 3 사이클 우리가 뭐냐면 단락이 딱 됐어요. 처음에 딱 단락이 슈트 딱 되면 그 엄청 큰 전류가 바로 흐릅니다. 돌발 단락 전류라고 그래요. 돌발적으로 흐르는 단락 전류. 돌발적으로 흐르는 단락 전류. 그 다음에 요 놈은 우리가 2에서 3 사이클 이후는 우리가 일정한 전류가 계속 흘러요. 일정한 소전류가 요것을 우리가 영구 단락 전류 혹은 지속된다고 해서 지속 단락 전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 돌발 단락 전류, 지속 단락 전류 혹은 영구 단락 전류 이렇게 똑같은 전류가 계속 흐르는 것을 영구 단락 전류가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2, 3 사이클은 굉장히 크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작은 소전류가 작아져요. 작아지는 전류가 계속적으로 흐른다는 겁니다. 그때 어때요? 단락전류 특성은 처음엔 크다 점차 감소하게 됩니다. 이때 돌발 단락전류는 우리가 돌발 단락전류는 얘가 단락이에요. 원래 단락이 되는 거 얼마? XS분의 2죠. 앞에서 했죠?
단락전류는 XS분인데 여기서 보세요. XL분의 2가 됩니다. 뭐냐? 돌발 상황에서는 전기자 반작용은 조금 있다가 발생합니다. 아까는 텀이 있다가 전기자 반작용이 발생해요. 그래서 뭐냐? 누설 리액턴스만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설 리액턴스만 상관이 있기 때문에 이 값이 클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지속 단락전류 혹은 영구 단락전류는 뭐다? XS분의 2가 됩니다. 즉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전기자 반작용도 발생합니다. 전기자 반작용도 있다 보니까 이 값이 어떻게 해요? 줄어드는 거죠. 근데 이때는 뭐다? 누설 리액턴스에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가 합쳐져서 뭐다? 동기 리액턴스 턴스가 이 값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발 단력 전류는 우리가 누설 리액턴스가 제한을 해주고, 영구 단락 전류, 지속 단락 전류는 동기 리액턴스가 제한을 해준다. 요거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단락 전류의 시간적인 특성,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단락 전류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 요거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출력을 봐야 되겠다. 출력. 예. 출력인데, 요건 우리가 동기 발전기입니다. 일반적인 전동기하고 틀려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시면 P는 뭐 저번 시간에 했죠. 루트 3 VI 뭐 코사인 세타 뭐 킬로와트 뭐 루트 3 곱하기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역률해서 유효적을 구하고 이렇게 했는데, 동기 발전기는 조금 다릅니다. 보세요. 지금 보세요. E가 이렇게 있어요. E가 있고 여기에 부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만든 전압이 E고요. 도착한 전압이 V입니다. 여기에 RA와 XS가 있지만 요거 무시하고 그냥 XS라고 합니다. XS일 때 보세요. 우리 앞에서 동기발전기 종류가 계자에 따라서 뭐 해당 계자형, 해당 전기장도 있었지만은 또 뭐가 있었다? 계자의 모양에 따라서 우리가 뭐 원통형도 있고 돌국형도 있고 원통형도 있고 철곡형도 있고 그랬었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세요. 계자의 개수가 작은 것 2극짜리 있죠. 보통 2극짜리 회전수 많은 거, 화력 발전, 원자력 발전은 우리가 뭐라고 했다? 비돌국형 혹은 원통형이라고 그랬죠. 극수가 작은 거, 그 다음에 공극이 일정한 거, 그것을 우리가 원통형이라고 그랬어. 원통형. 이때 원통형에서 P는 얼마냐? 보세요. E와 V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기 리액턴트 XS가 있죠? XS분의 EV. 요 전압과 요 전압 사이 위상차가 있을 겁니다. 위상차가 얼마냐? 사인 델타예요. 델타가 EV와 E의 위상차입니다. 위상차. 예, P. 요것이 단상이고요. 삼상은 XS분의 EV. 3배 사인 델타. 삼상은 이렇게 됩니다. 삼상은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E와 V의 위상차 델타는 90도일 때 최대가 됩니다. E와 V가 90도일 때 최대가 된다. 이게 설로 리액턴스만 있으면 뭐예요? 저항이 없고 리액턴스만 있으면 J 90도예요, 이게. 네. 그래서 리액턴스만 있을 때 이것이 출력이 최대가 되고, 단상과 삼상 사이에는 딴 거 없어요. 3을 곱하느냐 안 곱하느냐 이거밖에 없습니다. 예. 위상이 90도일 때 최대가 되고, 그 다음에 돌극형은 참고적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 이 값에서 극수가 많고 공극이 많아서 그것이 공식 자체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뭐 공식 형태만 좀 기억을 해주시거나, 요거 플러스 EXF분의 EQ, XQ, V자수, XD-XQ, 뭐 사인 2델타, 이런 식으로 형태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최근에 나온 적이 거의 없으니까요. 요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즉 원통형 혹은 비돌극형, 극수가 적은 거요, 공극이 일정한 거, 그때 XS분의 EV 사인 델타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기 여자 현상이라고 있습니다. 자기 여자 현상은 보세요. 앞에서 한 건데 한번 읽어봅니다. 동기발전기에 콘덴서와 같은 용량성 부하를 접속시키면은, 용량성 부하요. 콘덴서.
자기 여자는 콘덴서하고 상관이 있다. 무조건 자기 여자는 콘덴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진상전류가 콘덴서 앞선전류, 진상전류가 전기자 권선에 흐르게 되면 이때 전기자 전류에 의한 전기자 반작용, 자화작용 했죠? 자화작용은 증자작용입니다. 되므로 발전기에 직류 여자를 가지 않아도 자화작용, 즉 증자작용에 의해서 전기자 권선에 기전력이 유기되는 현상. 이게 좋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요. 안 좋아요. 우리가 계획대로 된 전압이 발생해야지 이것처럼 적어도 문제지만 이것처럼 더 나와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거 안 돼요. 그래서 방지 대책으로서 수전단의 동기 조상기를 접수하고 지금 자기 여자 현상 C에 의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C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선 무조건 L 성분이 가야 돼요. C를 없애는 것은 C를 감소시키는 것은 L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방지 대책은 전부 L이에요. L 봅니다. 수전단 동기조상기는 다음 시간에 하지만 동기전동기이고요. 접속하고 부정여자가 뭐예요? L이죠. L. 그 다음에 송전선에서 지상전류를 취합니다. 그다음 송전선로의 수전단의 변압기 자체가 권선이 엄청 많이 감겨있죠. 권선이 많이 감겨있는 거 L이고요. 수전단 병렬 리액턴스도 L이에요. L을 병렬로 접속하고 단락비 크게 한다. 우리 단락비 크게 하면은 안정도 증가, 뭐 전기자 반작용 증가 이런 것들과 마찬가지로 뭐 자기 여자 현상도 방지됩니다. 그 다음에 발전기 2대 또는 3대를 병렬로 모선에 접속한다. 이런 것도 L을 설치하는 거죠. 네. 요거 자기 여자 현상 방지 대책, 이거 실기에서는 방지 대책은 뭐 5가지 써라. 이렇게 얘기 나올 수 있고요. 일단 필기에서는 이런 것들, 뭐, 눈으로 보시면 변압기나 리액턴스나 단락비 크게 한다. 이런 것들 눈으로 봤을 때 이해가 되시면은 넘어가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동기발전기에 운전하겠습니다. 동기발전기 운전. 보세요. 운전해서 일단 병렬 운전이 나와요. 병렬 운전. 직류기에서도 했습니다. 직류기에서는 뭐였다? 일단 극성이 같을 것. 그 다음에 단자전압의 크기가 같을 것. 우리가 직류기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직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같고 단자전압의 크기가 같고, 그 다음에 외부 특성 곡선이 수화 특성으로 같을 것. 그 다음에 뭐 직권기와 복권기, 그 직권계좌가 있는 것에서는 뭐 교남 모선을 설치한다.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동기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은 달라요. 다른데 크게 외우실 게 없는 것이, 회로 이론을 잘 공부해 보신 분들은 V는 루트 2V에 사인에 2파 FT 플러스 세타, 이것이 있습니다. 제가 회로 이론 강의할 때 제가 이런 것들을 강조하거든요. V는 전압은 이것이 크기예요. 크기. 이것이 파형이에요. 파형이고 이것이 2파 F 뭐요? 주파수입니다. 주파수. 이것이 위상입니다. 뭐냐? 동기발전기를 병렬 운전할 경우, 단상이라고 하면은 뭐다? 크기가 같을 것. 기전력에 발전기니까 전압을 발생하는데 그 발생하는 전압의 크기가 같을 것, 파형이 같을 것, 주파수가 같을 것, 주파수 같을 것, 위상이 같을 것,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렬 운전 조건에서 다시 합니다. 기전력의 크기가 같을 것. 그 다음에 기전력의 요거 주파수 할게요. 주파수가 같을 것. 기전력의 위상이 같을 것. 기전력의 파형이 같을 것. 요거 4개가 있고, 기본적으로 외우기 어렵지 않죠? 요식 기억하시면 됩니다. 플러스, 3상에서는 상회전 방향과 변이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그냥 상회전 방향까지만 기억해 주셔도 돼요. 상회전 방향이 같을 것. 상회전 방향이라는 것은 병렬 운전하는데 A, B, C 상이 있죠. A, B, C 이렇게 도느냐, A, B, C 이렇게 도느냐. 우리가 만약에 A 발전기가
병렬 운전 A 발전기가 3, 4에서 A, B, C 이렇게 돈다면 B 발전기도 이렇게 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는 이렇게 돌고 하나는 이렇게 돌면 안 돼요. 네,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기전력이 크게 같아야 된다. 거기에서 더 나가서 다르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전력의 크기가 다를 경우, 크기가 다른다는 말은 이 말이에요. 보세요. 이는 4.44 FM파입니다. FM파에서 파이가 우리가 뭐라고 했어? 다른 거 다 가만히 놔두고 자속을 조정하는데 이 자속을 조정하는데 E1의 자속과 E2의 자속이 요 놈이 똑같은 자속을 계속 공급해 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놈이 다르게 되면은 기전력의 크기가 다르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속이 다르게 되면 기전력이 다르게 될 수가 있다. 이때 무효순환전류, 무효행류가 발생한다. 무효순환전류, 무효행류. 요거 전류만 제가 적어 드릴게요. 기전력의 크기가 다르면 무효순환전류. 네. 무효순환전류를 우리가 횡류라 그래요. 순환전류를 줄여서 횡류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환전류를 줄여서 횡류. 네. 그 다음에 이때는 우리가 유효순환전류 혹은 동기화전류라고 합니다. 동기화전류. 유효순환전류, 유효횡류 혹은 동기화전류. 우리가 위상이 다를 때도 똑같아요. 똑같이 유효순환전류, 동기화전류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파형이 다르면, 만약에 파형이 다르면은 똑같이 무효순환전류인데 고조파, 무효순환전류, 무효횡류가 흐릅니다. 파형이 다르면 파형이 하나는 정연파인데 하나는 삼각파, 이건 뭐 말도 안 되죠. 이렇게 발전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파형이 다르게 되면은 고조파 무효행류, 고조파가 포함된 무효행류가 흐른다 이런 말이에요. 그랬을 때 다시 봅니다. 이 기전력이 다를 때 뭐 중요한 포인트 다 정리하시면 돼요. 2가 다를 때. 그래서 보세요. 일단 무효순환전류, 무효횡류가 흐릅니다. 무효횡류. 예. 전류가 흐르긴 흘렀는데 일을 못하는 무효라는 거예요. 이때 무효순환전류 크기는 얼마가 되느냐 보세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일반적 임피던스가 같다고 하면은 병렬이요. 이렇게 봅니다. 크기가 다르다면은 이렇게 무효로 순환하는, 지금 전류가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무효로 순환하는 이런 전류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류 크기 얘가 E1이고요. 얘가 E2예요. 이것이 Z인데 똑같다고 가정합니다. 그럼 이때 흐르는 전류는 얼마냐? 전류는 당연히 이 두 개의 전압의 그 기전력의 차이가 있죠. 기전력의 차. 그래서 얼마? E1 마이너스 E2가 되고요. 전압은 E1 마이너스 E2고 임피던스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크게 봤을 때, 요 회로만 봤을 때는 요 Z와 요 Z가 직렬이죠. 요 부분 봤을 때는, 무효순환전류가 흐르는 이 부분만 봤을 때는 얘와 얘가 직렬입니다. 따라서 전체 임피던스는 2배의 임피던스가 된다는 거죠. 2배의 임피던스가. 그래서 무효순환전류 크기는 2배 임피던스, 요것을 우리가 동기 임피던스라고 하면 2배 임피던스분의 E1 마이너스 E2, 즉 전압의 위상차가 됩니다. 전압의 차이가 되는 거고요. 전위차. 그 다음 방지 대책은 파이가 다르니까 파이를 조정하는 거예요. 파이가 달라서 기전력의 차이가 발생하니까 이놈을 조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보세요. 계좌전류 변화에 따른 특성 변화, 즉 파이 변화에 따른 특성의 변화입니다. 잘 보세요. 일단 파이를 조정한다는 것은, 이 파이는 앞에서 말했지만 파이는 L 성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파이가 많다, L이 크다, 파이가 적다, L이 작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얘는 L은 C와 더불어 무효분이에요. 무효분 성분입니다. 예, 보세요. 일단 G1 발전기와 D2 발전기가 있는데 G1 발전기 계좌전류 IF1만 조정하고요. G2 발전기 IF2는 일정한다는 겁니다. 일정하는 거. 그러니까 G1
G1의 파이1만 조정하고 G2의 파이2는 일정이라는 거. 얘만 조정했을 때 다시 말하면 달라지는 것은 무효분만 달라집니다. 보세요. 자속은 당연히 G1의 자속은 증가하고 G2의 자속은 불변일 겁니다. G1만 조정하니까. 6이 기전력 G1의 기전력 증가하고 G2는 당연히 불변일 겁니다. 맞죠? 유효분 전류는 지금 무효분만 말씀드렸죠. 무효분만 변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효분은 달라진 거 없어요. 유효분 전류 G1, G2 모두 불변이고 무효분은 G1은 지상 무효 전류 증가고요. G1은 지상 무효 전류 L이 증가하니까 지상 무효 전력 증가하는데 G2는 한쪽이 L이 증가하니까 한쪽은 뭐가 C가 증가해요.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한쪽은 L이 증가하면 한쪽은 C가 증가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유효전력은 둘 다 불변이에요. 무효분만 상관이 있기 때문에 유효전력은 불변이고 무효전력보다 G는 L이 커지니까 지상 무효전력이 증가하고 얘는 가만히 있다 한쪽이 지상 무효전력이 증가하니까 이쪽은 상대적으로 진상 무효전력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역률, 요 놈은 역률, L에 의해서 역률이 감소합니다. L에 의해서 역률이 감소하고요. 요 놈은 C에 의해서 역률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요 표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무효분 전류 이런 것보다 역률 있죠. 역률이나 그 다음에 무효전력 이런 거 있죠. 맨 밑에서 2개 정도 요런 것들은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요런 부분 해서 표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면 더 좋겠고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F가 다를 때 얘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는 게 아니고 너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얘는 크게 잘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면 주파수가 달라요. 우리나라 60Hz 쓰는데 하나는 60Hz 발전기 하고 하나 50Hz 발전기 이렇게 하면 거의 못 쓴다는 거예요. 맞죠? 그런 경우도 많이 없고요. 그래서 유효 순환전류, 동기화전류, 유효 행류가 발생해서 난조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이 뒷부분 하고요. 난조가 되고 난조 방지에 위해서 제동건선을 사용해야 된다. 예, 주파수 다른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유효 순환전류 혹은 동기화 전류가 흐른다. 이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난조 발생이 된다. 주파수가 다르면 난조 발생이 된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위상이 다를 경우. 네, 위상이 다르고. 얘는 언제 위상이 달라지냐면 발전기를 돌려주는 원동기 있죠. 원동기. 발전기 돌려주는 원동기의 출력이 변화. 가만히 있던 원동기의 출력이 변화하면은 한쪽의 원동기 출력이 변하면 위상이 달라져요. 위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원동기 출력이 변하면 위상이 달라지고 똑같이 전류는 유효 순환 전류, 동기화 전류, 유효 행류가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이래서 우리가 위상 얘는 달라질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요것을 동기 검정기라 그래요. 확인. 동기 검정기 뭐냐면 얘와 얘의 위상이 같은지 동기 검정이든지 위상이 같은지 검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전기를 처음부터 전기 공급하는 게 아니고 발전기 돌려. 그래서 크기, 위상, 주파수 확인해요. 그중에 특히 동기 검정기로 위상 확인합니다. 같으면은 부하에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하에 전기를 공급하기 전에 동기 검정기로 확인한 후 공급한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위상이 다를 때 동기화 전류가 흐른다고 했죠. 동기화 전류. 전류는 얼마요? 저항분의 전압인데 여기서 XS분의 E가 되죠. 동기화 전류는 XS분의 E입니다. 저항분의 전압이 아니고 XS, 동기 리액턴스분의 전압입니다. 여기에 사인 2분의 델타가 있어요. 위상차가 생기니까 동기화 전류가 흐르는데 그 값이 얼마? 사인의 델타가 아니고 2분의 델타만큼 흐른다. 2분의 델타만큼 흐른다. 동기화 전류입니다. 그 다음에 위상차가 있기 때문에 서로 주고받는 수소전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소전력.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가 얘가 이렇게 했어요. 얘는 이렇게요. 한정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요.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전력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전류.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로, 마이너스 플러스로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전류를 우리가 수소전력이라 해요. 수소전력. 수소전력은 우리가 앞에서 했죠? XS분의 EV. 우리 앞에서, 출력하고는 또 틀려요. 출력하고는 틀려요. 요거 헷갈려 하시면 안 되고 보세요. 수소전력은 기전력이 하나밖에 없죠. 기전력 하나밖에 없는데, EV는 우리가 앞에서 동기발전기 출력을 얘기할 때 입력, 전압, 출력, 전압 있었기 때문에 EV였고요. 여기서는 기전력의 크기는 같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배 XS의 제곱이 돼요. 예. 2배 XS분의 2의 제곱이 되고, 여기에 우리가 수소전력에는 사인 델타가 들어갑니다. 2배 XS분의 2의 제곱 사인 델타. 예. 그 다음에 수소전력과 반대되는 것은 동기화력이라고 있어요. 동기화력. 얘는 수소전력을 미분하는 겁니다. 수소전력을 미분할 때 D 델타분의 D 수소전력이요. 수소전력은 미분한 것이 동기화력이라고 하는데, 얘는 하면 얼마예요? 2배 XS분의 2의 자성,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돼요. 코사인.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위상에 관련해서는 조금 중요한데요. 원동기의 출력이 변화할 때 교재에 다 있습니다. 원동기 출력이 변화할 때 위상이 다르고, 이때 동기화 전류 XS 2의 사인 2분의 델타, 수소전력이 EXS분의 2의 자성 사인 델타고, 동기화력은 이놈을 미분하는 값으로서 사인만 코사인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EXS 2의 자성의 코사인 델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예. 그럼 네 번째, 파형이 다를 경우. 파형이 다를 경우는 뭐 교재에 있지만 고조파 무효순환 전류만 흐른다. 고조파 무효순환 전류만 흐른다. 요거만 뭐 기억해 주시면 돼요. 고조파 무효순환 전류. 우리가 기전력 크기가 다를 때는 그냥 무효순환 전류인데, 파형이 다를 경우 고조파 무효순환 전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동기발전기 병렬 운전 시 갖지 않아도 되는 것은 뭐 발전기 용량 직육에서도 했죠. 직육에서도 용량 P는 임입니다. P는 임이. 그 다음에 부하 전류 용량이 다르니까 부하 전류도 달라도 되죠. 그 다음에 임피던스도 굳이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 동기계에서는요. 그 다음 부하의 분담이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전력공학에서 더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부하의 분담인데, 유효전력은 이런 거였어요. 우리가 유효전력은 주파수로 조정을 하고, 무효전력은 전압으로 조정합니다. 예, 이 전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주파수가 유효전력을 조정하고요. 그 다음에 전압이 무효전력을 조정한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유효전력의 분담은 원동기의 속도가 주파수예요. 속도가 곧 주파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성에 따라 결정되고, 무효전력의 분담은 기전력의 크기, 즉 계좌전류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계좌전류가 앞에서 한 거죠. 계좌전류가 증대된 발전기의 역률 저하요. 앞에 기전력에 우리가 그 기전력의 자속에서 얘기를 했죠. G1의 계좌만 증가했을 경우 G1의 역률이 감소하고 G2는 가만히 있었던 G2는 상대적으로 역률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좌 전류가 증대된 발전기의 역률은 저하되고 다른 발전기의 역률은 증가한다. 요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요 부분에 있는 거는,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거는 그냥 정리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보세요. 원동기의 병렬 운전 조건이에요. 원동기란 것은 뭐 수력이든지 화력이든지 내연기관이든지 그 발전 계좌 있죠. 계좌를 회전시켜주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동기의 병렬 운전 조건은 균일한 각속도를 가질까? 각속도가 뭐예요? 각속도는 오메가입니다. 오메가는 2파이 F예요. 즉 균일한 회전속도, 균일한 주파수를 가질 것. 즉 균일한 회전속도를 가질 것이면 속도가 같을 것. 그 다음 각속도가 균일하지 않으면 일시적으로 기전력의 크기와 위상의 차이가 생기므로 앞에서 했죠? 원동기 출력이 변하면 위상이 발생합니다. 위상차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원동기 출력이 변하면 계좌의 자속이 달라지죠? 계좌 자속이 달라지니까 기전력의 차이도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발전기 사이에 고조파 횡류 등이 흘려서 병렬 운전이 곤란하게 된다. 예,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적당한 속도 조정률을 가질 것. 속도 조정률. 너무 민감해도 안 되고요. 너무 느슨해도 안 되고 적당한 속도 조정률을 가질 것. 예. 조속기가 적당한 불감도를 가질 것. 조속기란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조속기, 속도 조절기입니다. 속도 조절기인데 얘도 너무 민감하면 안 돼요. 너무 민감하면 안 되고 너무 느슨해도 안 되고 일정하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돼야 돼요. 그래서 적당한 불감도를 가질 것이라는 것은 너무 민감하지 말 것 이런 말입니다. 네. 위에서 속도 조정률을 가질 것, 적당한 속도 조정률을 가질 것과 비슷한 거죠. 그 다음에 난조가 있습니다. 난조, 우리가 동기기에서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난조라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해서, 보세요. 우리가 속도가 만 1800rpm이요. 속도 1800rpm이면, 1800rpm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속도가 당연히 무조건 1800rpm 이렇게는 아니겠죠. 이렇게 아닌데 이 정도로 되는데 난조란 건 뭐냐면 이렇게 되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요동치는 거예요. 요동치는 것은 난조라 그래요. 근데 난조까지는 괜찮은데 난조에서 더 나간 탈조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 탈조라면 이렇게 이탈해버리는 건 탈조라 그래요. 지금 하얀색이 정상이고요. 요 노란색이 뭐냐면 이것이 난조가 됩니다. 난조고 빨간색을 우리가 탈조라 그래요. 속도를 이탈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봅니다. 난조나 발전기 부하가 급변하는 경우 회전 속도가 동기 속도를 중심으로 진동하는 현상이에요. 난조 발생 원인은 부하 변동이 너무 심할 때, 부하가 너무 심하게 변하거나 관성 모멘트가 너무 작다. 관성 모멘트, 스프링 있죠. 스프링이 뭐예요? 당겼다가 놓으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 있죠. 그런 것을 관성 모멘트라고 합니다. 그런 것이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성질이 작을 경우. 그러니까 조속기가 너무 예민할 경우. 너무 타이트해도 안 되지만은, 너무 느슨해도 안 되지만은, 속도를 어느 정도까지는 조절을 해줘야 되는 거죠. 만약 1800rpm이라면, 1801에서 1799에서 1800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1799.9에서 1800.1 이 정도는 너무 예민하면 오히려 안 좋다는 겁니다. 계좌의 고조파가 유기된 경우 계좌가에서 고조파 자체가 유기되면 이것도 난조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난조 방지 대책은 뭐냐? 난조 방지 대책은 우리가 무조건 이것도 전기자 반작용 보상 건선처럼 정류 보국처럼 난조 방지 제동 건선 이렇게 외워 주셔야 됩니다. 난조 방지 제동 건선. 그러니까 관성 모멘트를 크게 하는 것이 플라이 휠이라고요. 관성 모멘트를 크게 하는 것이 플라이 휠 FW 플라이 휠이고요. 그래서 조작의 성능을 너무 예민하게 하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 계좌의 고조파가 유기되면은 우리가 이런 난조가 발생하니까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단절권과 분포권 앞에서 했죠. 단절권과 분포권을 착용합니다. 그 다음에 동기발전기의 안정도는 이거 정태, 동태, 과도는 우리가 전력공학 시간에 조금 더 깊이 있게 해요. 그래서 명칭 정도 정태, 동태, 과도 이 정도가 있고 안정도 향상 대책 얘도 전력공학에서 주로 나오는데 기기에서 간간히 이렇게 나옵니다. 안정도 향상 대책은 단락비 크게 할까? 단락비가 크면은 다 좋죠. 덩치 큰 거 이런 거 빼고요. 그래서 안정도가 향상되고 동기 리액턴스를 작게 합니다. L 있죠, L. 지금 나온 동기 리액턴스 얘는 결과적으로 잘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L을 작게 하고 관성 모멘트 크게 해서 플라이 효과를 크게 할 것. 조속기 신속한 동작, 예민한 게 아니고요. 예민한 것이 아니고 빨리 동작하라는 겁니다. 신속한 동작. 그 다음에 소공 여자 방식. 우리가 소공이라는 것은 퀵 리스폰스라고 해서 퀵 리스폰스, 속응, 빨리 응답하라는 얘기입니다. 빨리 응답하다. 그런 방식을 채용한다. 이런 거예요. 동기발전기 안정도와 안정도 향상 대책은 전력공학 시간에 좀 더 깊이 하고 할 거고요. 우리가 기기 시간에는 참고만 할 거니까 그냥 쓰면서 외우지 마시고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셔도 될 겁니다. 네. 동기기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까지 하신 거 3시간 동안 한 거 잘 정리해 주시고 문제풀이 임하시면은 크게 어려움 없을 겁니다. 잘 정리만 해 주시면요. 문제 먼저 한번 풀어보시고 저하고 함께 다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정리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